47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조선 건국되고 나서 그 초반 200년간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제 선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정리된 표로 한번 쭉 같이 볼 거예요. 네,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사 이렇게 나가죠? 자, 태조 이성계. 네. 자, 이제 고려 왕으로서 즉위를 했어요. 공양왕한테 양해를 받아서. 자, 그 다음에 그 수도를 어디로 정했죠? 한양으로 정했죠. 그리고는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성계는 이제 전형적인 그 활 잘 쏘는 그 무장이었지, 이렇게 뭐, 이렇다 할 뭔가 그 정치적인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고, 정치는 누가 담당했어요? 교재 없어? 펴. 정치는 누가 담당했죠? 정도전이 담당했죠. 48페이지. 47, 7. 자, 우리 정도전 같이 품계가 높은 그런 신하들을 뭐라고 불러요? 재상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 때는 이 재상 중심이 되는 정치, 예,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졌고, 자, 그 태조 이성계가 60이 다 돼가지고 즉위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당연히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그 후계자를 처음에는 큰아들로 정하고 싶었는데 큰아들 방우가 건국하자마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신하들 사이에서 다음 세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후보가 누구였어요? 공이 많은 사람. 그죠? 조선 건국에 공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이방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원이 유일하게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에 급제한 이성계 아들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방원 쪽으로 의견이 모였는데, 자, 신덕왕후 강씨, 당시 그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강씨가 이성계한테 울며 불면서 따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성계가 정도전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누구를 세자로 삼을 것인지. 자, 정도전 생각에는 방어는 지금 정몽주 때려 죽이고 너무 과격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왕으로서 적합하지가 않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온건하고 만만한 막내 방석을 세자로 권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방석이 세자가 됐어요. 이것도 정도전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을 한 거죠. 자, 정도전은 이제 그 조선의 왕궁 경복궁의 이름을 다 짓는데 이 정도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부처를 철저하게 비난했죠. 네, 부처를 비난했어요.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썼죠. 부처의 잡소리라는 뜻이었죠. 자, 그리고는 조선을 어떻게 통치할 건지에 대한 조선 경국전이란 법전을 만들기도 했어요. 자, 당시 명나라가, 자, 여기 고려가 세운 거란 막기 위해서 세운 이게 천리장성이죠? 천리장성 바로 아래쪽에 여기 천령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죠. 여기다가 명나라가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원나라 때는 여기가 뭐라고 불렸어요? 쌍성 총관부라고 불렸죠. 여기를 원나라가 한때 차지하고 있다가 공민왕이 영토 수복을 여기 쌍성 총관부를 되찾았죠. 공격해가지고. 자, 근데 명나라가 이제 천하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 쌍성 총관부 지역, 이 지역을 자기들이 다시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천령이라는 골짜기에 자기네 행정구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고려 말기 공민왕 때 이성계는 이미 요동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 요동이 텅 비었다는 거를 이성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나라가 배짱을 튀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성계랑 정도전이 자, 대화를 한 끝에 고려 말기에 하려다 말았던 무슨 정보를
요동정벌을 다시 가기로 해요. 그쵸? 자, 근데 요동정벌을 준비하던 도중에 자,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무슨 난이에요? 왕자의 난이죠? 그죠? 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자, 막내였던 세자 방석 제거하고 정도전도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죠? 그리고 이성계, 자, 당시 이성계는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되죠. 상왕으로 물러나게 되고 당시 살아있던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였어요? 방과였죠, 방과. 이 방과가 이성계한테 옥세를 받아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정종이죠. 정종은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없는 왕이었어요? 힘이 없는 왕이었죠. 자, 여러 형제들 중에서 정종이 그 이성계 뒤를 이어서 임시 왕이 된 이유, 정종한테 적자가 있었다 그랬나요? 정종은 후궁한테서만 아들이 17명이었고, 자, 적자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방원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동생 죽인 다음에 바로 왕이 되면은 눈꼴 사납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없는, 그래서 후계를 이을 수가 없는 자기 제일 나이 많은 형을 꼭두각시 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자, 지금 경복궁에서 피바람이 불었죠.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정종 때는 어디로 갔어요?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기껏 어렵게 나라 건국한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한 거를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개경으로 돌아갔어요. 쓰면서 보세요, 쓰면서. 자, 근데 개경으로 돌아갔더니 네 번째 형, 그러니까 방원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방간이 박포라는 사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2차 왕자의 난이 개경에서 일어났어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이방원이 형 방간을 제압을 했죠. 자, 정종 때는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었는데 고려 말기에는 도평의사사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었어요. 우리 기억나요? 고려 때는 재상들의 합의기관으로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고려 말기에는 도당 혹은 도평의사사라고 불렸는데 이제 고려 색깔이 지워지고 조선의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이에요. 도평의사사가 이름을 정종 때 의정부로 바꾸게 돼요. 자, 이제 재상들의 합의기구 이름이 고려 색깔에서 뭘로 바뀌게 됐다? 조선으로 바뀌게 됐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의정부. 자, 고려 시대 때 최고 재상 이름이 뭐였어요? 문화, 문화시중이었죠. 자, 이제 의정부의 재상, 영, 의정, 그리고 좌, 의정, 그리고 이들을 삼정승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중앙과 지방 행정구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걸 좀 볼게요. 자, 중앙은 어디를 뜻해요? 중앙은 어디라 그랬어요? 그치, 한양이지. 조선에서 중앙은 한양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도죠, 수도. 그러면 지방은 어디라 그랬어요?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 지방이라고 했죠? 수도를 뜻하는 한자가 뭐라 그랬어요? 경이라 그랬죠? 지방을 뜻하는 한자가 향이라 그랬죠? 그죠? 맞아요. 향리. 아, 좋아요. 자, 우리 저 중앙 수도 한양에서 자, 조선의 정치 시스템을 좀 볼 거예요. 먼저 도평의사사가 이제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자, 의정부는 전체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의정부의 최고 재상들, 제일 높은 사람이 영의정,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은 맡은 업무가 없어요. 자, 왜 없을까요? 제일 높은 1인자들은 보통은 행정 실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뭔가 올라오면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혹은 모아가지고 왕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맡은 업무가 있다 없다? 영의정은 뭔가 실무를 담당하는 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 중에서 최고 권력자는 좌의정이에요, 좌의정. 우리 저 문종이 어린 아들 단종을 보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호랑이가 누구였어요? 대호, 김종서였죠. 기억나요? 단종을 부탁해 했잖아요.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세조가 어떻게 했어요? 계유정난 때. 다 죽여버렸죠. 황보인, 좀 유약하고 서생 문관이었던 사람이 영의정이었고, 김종서가 좌의정이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실무를 담당하고 실권을 좀 휘두를 수 있는 자리는 좌의정이에요. 예. 영의정은 우두머리, 얼굴마다. 그래도 1등은 누구예요? 영의정이 영의정. 예. 자, 그리고 의정부 아래 고려시대 때는 육부라고 불리던 관청이 이제 이름을 뭐로 바꿔요? 육조로 바꿔요. 자, 육조는 행정을 담당하는데 이호, 예병, 형, 공이 있어요. 각각 맡은 역할들을 한번 볼게요. 이부는 뭐 하는 데가? 이조는 이조, 이조가 뭐 하는 데일까요? 인사를 담당하죠. 자, 너 그 뭐 어디죠? 한성부 판윤회, 서울시장에 너 부산 군수해. 자, 이런 식으로 어디 그 중요한 지역의 장이라든지 우두머리를 임명하는 거. 인사권자. 이걸 2조에서 담당하는 거. 자, 그리고 호조는 뭐 하는 데일까요? 호조. 재정을 담당해요. 재정. 돈 세는 거예요. 당시 조선시대 때는 세금을 곡식으로 걷었기 때문에 곡식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따지는 부서가 호조예요. 예조는 뭐 할까? 예조. 교육, 과거, 과거 시험이죠? 그리고 외교 등을 담당해. 병조는 뭐 할까요? 병조? 군사를 담당하죠. 형조는 법을 담당하죠. 오늘날 지금 법무부예요, 법무부. 공조는 뭐 할까요? 공조. 건축을 담당하죠. 공사. 다 알아두셔야 돼요. 6조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할까요? 2조 판서라고 해요. 자, 이 조선은 고려랑 마찬가지로 제일 관직이 이제 1품부터 9품까지가 있어요. 지금은 급이라고 하죠.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했다? 품. 그런데 제일 높은 게 정일품. 그 아래 종일품. 이렇게 해서 뚜두두두 몇 품까지 내려갈까요? 종 9품까지 내려가요. 관리들의 등급은 총 몇 등급? 18등급이 있었다. 자, 그 중에서 정일품, 2조 판서. 조금 내려가서 정이품, 종이품 있겠고 정삼품 있겠죠. 정삼품 이상을 이 왕이랑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왕이랑 정치를 토론하는 그 당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을 당상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상관. 조선시대 출세했다 하면은 이 당상관에 임명됐다 하면 보통 출세했다고 얘기해요. 몇 품 이상? 정 3품 이상. 자, 근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2조 판서, 병조 판서, 그 6조 판서들 있죠? 이 판서들은 다 정 1품이에요, 1품. 자, 우리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 이어가지고 여전히 왕과 신하를 견제하는 안이대옵니다 하는 기구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대간. 이 대간 역할을 담당하는 그 관청이 3개가 있었어요. 3, 4라고 했죠. 고려시대에 어사대라 불리는 관청이 있었어요. 그 어사대가 조선 와가지고는 이렇게 불리게 돼요. 뭐라고? 사원부. 사원부는 무슨 역할을 담당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감사원 플러스 검찰이에요. 자, 관리들이 잘못한 거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관리들의 뭐를 담당했다고요? 쓰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감찰을 담당했어요. 사관원은 뭘 했을까요? 왕의 잘잘못을 비난하고 견제하는, 비판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홍문관은 원래 세종대왕 때는 홍문관이라고 안 불리고 집현전이라고 불렸죠? 근데 집현전이 세조 때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세조가 집현전 학사들 안 좋아했잖아요.
자, 사육신 그 복위운동 있은 다음에 없애버린 다음에 한동안 없어졌다가 이게 성종 때 다시 복귀가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홍문관이라고 부르겠지. 이 홍문관은 교육과 임금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거, 조광조가 했던 거, 중종이랑 경연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기구가 홍문관이에요. 그리고 왕이 뭔가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래요. 이거를 자문이라고 불러요. 자, 많은 그 능력 있고 똑똑한 관리들이 과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다음에 보통은 홍문관을 거쳐가지고 판서나 정승,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하려면 꼭 거쳐야 되는 코스가 이 홍문관이었어요. 그래서 홍문관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옥당이라고 불렀어. 옥당. 자, 여기서 옥은 무슨 옥자? 옥옥자예요. 옥은 동양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귀한 보석이죠. 자, 귀하디 귀한 선비들이 있다 가는 곳이라 그래서 홍문관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옥당이라고 불렀어, 옥당. 자, 그리고 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통틀어서 세 개의 부서죠. 뭐라고 불렀다? 삼사라고 불렀어요. 이 삼사는 이제 대간이라고도 불렸죠. 그러면서 왕이 뭔가 잘못하거나 하면은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이제 왕을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 혹은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신하들을 탄핵하거나 네, 신하들을 이렇게 뭔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게 대간이었다. 자, 그리고 왕이 어떤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할 때 중간에서 왕의 비서 역할을 하던 기구, 승정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승정원. 집중을 해, 집중을. 그거 보지 말고. 자, 뭐라고 한다고요? 승정원. 자,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때는 승선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와가지고 승정원이라고 불렸고, 자, 이 승정원에서는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신하들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승정원을 통해서 왕에게 전했어요. 자, 이 승정원은 원래 중국의 송나라에도 있던 기구예요. 송나라에서는 그 승정원이 있던 건물에 이 대문이 은으로 만든 대문이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승정원을 은이 있는 건물이다 그래가지고 은대라고도 불렀어요. 자, 승정원을 가리키는 별명 뭐라고요? 은대, 은빛 건물이란 뜻의 은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승정원에는. 홍문관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옥당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승정원은 은대, 그죠? 자, 의금부는 왕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예를 들면은 세조의 심기를 거슬렸던 대역죄인들, 사육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의금부에 사옥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금부에서 운영하는 그 감옥에 갇혔다가 자, 왕이 화가 나거나 감정이 좀 섞여 있을 때는 그 신하를 불러다가 왕이 직접 고문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물론 이렇게 이 고문대를 잡는 게 아니라 왕이 그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서 고문하기도 한다고. 그런 왕의 직속 사법기구를 의금부라고 불렀어요. 대역죄인들을 다루는 부서예요. 의금부. 자, 그리고 조선은 기록의 나라죠. 왕이 죽으면 집중해 현선이도. 왕이 죽으면 자, 실록청이라는 게 열려가지고 이제 그 전 왕 때의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역사 기록을 남긴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실록이고 그 실록 편찬을 담당했던 기관이 춘추관이에요. 우리 노나라의 역사가, 중국 노나라의 역사가 공자가 남긴 역사책이 춘추였기 때문에 역사를 상징하는 그 춘추라는 책이 이 건물 이름에 붙게 됐죠. 춘추관. 주로 실록 편찬을 담당했고, 실록은 혹시 어떻게 쓸까요? 자, 조선시대 임금님은, 선생님 봐봐. 웬만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 항상, 그죠? 이 임금은, 어, 잘 때, 가끔 이제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혼자 잘 때 외에는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
임금이 깨가지고 뭔가 활동을 할 때마다 이제 항상 학자들이 붙어 다녀요. 기침한 것까지 기억해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을 역사관, 사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관들이 임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해요. 그치? 자, 이런 기록들,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임금님 건강을 체크해야 되니까. 자, 사초라고 불러요. 자, 사관들이 임금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남긴 기록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초. 그리고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사초에 기록이 됐다가 실록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제 승정원 아까 그 비서기구도 임금을 꼭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남긴 기록을 시정기라고 불러. 자, 그리고 왕이 죽으면 이 사초랑 시정기를 모아요. 모은 다음에 자, 이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가지고 이 춘추관에서 실록청이 열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록을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 실록이고 자, 그러면 이제 사초랑 시정기가 뭐 왕이 오래 재위했으면 분량이 많겠죠? 자, 이거 실록이 다 완성이 됐으면은 이 사초랑 시정기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를 저희 너 은평구란 동네 알아요? 연신내에 있는데 그 은평구에 홍제동이라는 동네 혹시 들어봤어요? 홍제역도 있죠, 3호선. 그 홍제역이 왜 홍제역이냐면 홍제천이라는 강이 흘러가지고 홍제천이거든, 홍제역이거든요. 홍제동이고 그 홍제천가에 가가지고 사초랑 시정기를 물에다가 다 씻혀가지고 흘려보내요. 자, 이 작업을 사초를 씻어서 흘려보낸다 그래가지고 세초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실록 편찬이 끝나면 세초를 한다고. TMI 죠. 어? 물에 흘려보내면 실록을 완성했잖아. 실록은 완성됐기 때문에 저거를 버리면 그치, 초기 기록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성부라는 기구. 한성부는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서울시를 의미하는데 이 한성부에서 이제 수도의 경찰 역할을 담당해요. 행정과. 그리고 우리 국립대학 조선시대 뭐가 있죠? 성균관이 있죠? 성균관이 국립대학이면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사부학당이에요. 동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중부학당에 사부학당이 있어요. 이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학이었어요. 자, 각 부서의 대표들 한번 써볼게요.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었고 6조의 대표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2조, 판서, 병조, 판서 이렇게 불렀고요. 수험부의 장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대사헌. 인사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 이런 사람들 유명한 대사헌. 사간원의 우두머리. 대사간. 칸이 없네. 대사간. 홍문관의 우두머리. 대제학. 이등. 부제학. 승정원의 우두머리. 도승지. 도승지는 왕의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승지 아래 육승지가 있어요. 목 살려주고는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해줘. 자, 의금부의 우두머리가 금부도사. 단종 있죠, 단종. 영월로 유배 갔던 단종한테 사약을 바쳤던 사람이 금부도사 왕방현이에요. 임금의 명령을 집행하는 네, 임금의 오른팔 같은 사람, 의금부도사. 자, 춘추관은 실록이 편찬될 때만 임시로 파견된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청이기 때문에 따로 우두머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자, 한성부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성부 판윤이었어요. 판윤.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탄금대 전투에서 일본에게 패배한 신립장군이 이 한성부 판윤이었어. 자, 성균관의 우두머리,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 대사성.
자, 지방으로 가보세요. 지방. 자, 지방에는 팔도가 있어서 팔도. 자, 팔도 어딜까요? 위에다 써볼게요. 가까운 데부터. 경기도.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충청도. 또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전라도. 또 아래로 또 뭐, 옆으로. 경상도. 위로. 강원도가 있죠. 또 위로. 함경도가 있죠. 옆으로. 평안도. 평안도 아래. 황해도가 있죠. 이게 팔도예요. 자, 이 팔도에 파견되는 책임자들을 관찰사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리고 팔도 아래는 좀 큰 곳은 부, 더 작은 곳은 목, 군, 현이 있었고, 여기 파견되는 사람들을 수령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자, 우두머리 숫자 써가지고 수령이라고 불렀고, 이 수령을 다른 이름으로는 원님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사또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의미는 조선시대의 의미랑은 다르죠. 근데 아무튼 의미 자체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는 같은데 네, 수령 동지할 때는 이제 북한의 그 우두머리들을 좀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여기서 수령이라고 하는 거는 사또를 얘기해요. 과거 시험 합격하고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 자, 선생님 봐봐. 고려 시대 때는 자, 이런 군현들이 설치가 되긴 했는데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되는 현들도 꽤 많았어요. 그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현들은 지방에서 누가 실세였어요? 아까 사람이가 얘기한 거, 향리들이 그 지방에서 실세였어요. 이 향리는 고려 이전 시대에는 뭐라고 불렸죠? 호족이라고 불렸죠. 그러다 고려 시대 때 성종 때 체제 정비 과정에서 이들이 향리라고 불리게 되다가 이게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는데 조선 시대 때는 중앙에서 지방 통제력이 더 강화돼 가지고 모든 군현에 다 지방관들 사또가 파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방의 향리들이 거기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속현이 소멸되면서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된다. 향리들의 지위는 예전보다 어떻게 됐을까요? 낮아졌겠죠? 자, 대신에 여전히 향리는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연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급제했어요. 대박이죠? 자, 이제 과거 시험에 급제했는데 주연이는 여기 지금 일원동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연이는 이 일원동으로 사또로 올 수가 있을까요? 못 와요. 자기 출신 지역으로는 배치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친구라고 치면은 주연이가 사또가 돼서 온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사또지. 사실상 이 시대 때는 지방의 사또로 가면 뭘까요? 지방관. 왕이에요, 왕. 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카톡도 있는 것도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또라는 사람은 사실상 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고 재판도 하고 군사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금도 거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출신 지역에는 배치가 안 돼요. 만약에 주연이가 여기 출신인데 여기 배치가 되면은 뇌물이나 청탁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죠. 아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자기 출신 지역은 배치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주연이가 전혀 연고가 없는 저기 저 강원도의 그 태백 지역으로 사또로 갔어요. 자, 근데 여기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인구가 몇 명이고 땅이 어디에 뭐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그리고 여기 특산물이 뭐고 이런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대손손 그 태백이라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누구? 향리들이라고. 향리들은
이제 공권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령들이 지방에서 멀리서 파견이 되어 오면 향리들이 이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보좌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보좌,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수령이 필요한 정보, 여기서 요렇게 긁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향리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 봐봐. 향리들도 직급이 있었어요. 육으로 나눠서 육방이라는 향리 그 직급이 있었는데 이방, 후방, 예방, 병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권한이 컸던 향리가 인사를 담당하는 무슨 방? 이방이었단 말이에요. 너희 그 춘향전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악덕 권사또 옆에 이렇게 간신수염 같은 거 붙이고 요러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춘향이 괴롭힐 때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여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향리들이에요. 근데 직급이 뭐가 많다고요? 제일 높은 사람들은? 이방이 많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향리들은 지위는 격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수령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조력자였다. 조선시대 후기에 태도정치라는 정치 들어봤어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뇌물이나 청탁받아가지고 조선이 막 무너져가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또들이 부패한 게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동학농민운동 같이 농민반란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이 제일 먼저 공격해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죽였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맞아요. 오히려 사또는 공격을 안 해요. 사또는 쫓아내거나 기껏해야 잡아두는 정도고 누구를 때려 죽이거나 공격했을까요? 향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치? 향리들이 이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사또한테 가가지고 여기 요 집이 세금 요렇게 거두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세금 거둘 때 향리들이 뒷짐지고 이 포졸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리들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자, 고려시대 때에 비하면 향리들의 힘은 빠졌지만 여전히 지방에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고려시대 향이나 부곡, 소,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이었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망이 망소이 이런 사람들 명확소에서 반란 일으키고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소멸돼요. 없어져 버려요. 이제 다 일반 군현으로 올라가요. 자, 이제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없고 다 일반 군현이 된 거예요. 다 수평적으로 사또가 보내진 다음에 통치가 된 거예요. 중앙에서 지방 통제력이 더욱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보다. 더 강해진 거. 지방간 파견 안 되는 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수령들의 권한은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향리들의 지위는 약해졌고 향리들 이방들을 아전이라고도 불러요. 자, 근데 이제 봐봐요. 선생님 봐봐. 지방의 사또랑 향리들이 손뼉이 짝짝 맞아가지고 뭐 좋은 정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리들이 훨씬 더 많았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감시 수단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들어봤죠? 그 자들고 다니는 그 암행어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행어사 맨날 와요? 어쩌다 한번 오고 조선 후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암행어사가 어디 떴다 그러면은 그 인근 고을 그 사도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야 여기 암행어사 떴대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행어사 올 때만 대비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리조리 수령들이 이걸 피해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유향소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자 향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향소는 뭐 하는 거냐면, 영의정, 좌의정, 뭐 이조판서, 병조판서 높은 관직에 있다가 은퇴한 관리들, 보통 어디로 갈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 전직 관리들을 이 유향소의 임원으로 임명을 해요. 혹은 과거 시험 이제 초시, 복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 정도 급제하면은 그 학위가 나오고 꽤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글 좀 배웠다는 양반들이나 선비들을
그 유향소에 모아놔요. 그리고 에헴 하면서 그들이 이제 유향소에 있다가 수령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이들이 수령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향리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엄하게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향소가 또 전직에서 좀 힘 좀 썼던 관리들이 또 많이 몰리게 되면 유향소가 또 커질 수도 있죠, 힘이. 그럼 사또들이 기를 못 펴잖아요. 그래서 또 이 유향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를 또 만들어요. 자, 이게 서울에 있었던 뭐다? 경제.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서 보이지만 않으면은 자기 입속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아가지고 자, 이렇게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방에는 지방 국립대학교가 또 만들어지는데 이 학교가 향교라는 학교예요. 서울에 성균관이 있었다면 지방에는 무슨 학교? 향교가 있었다. 자, 우리 태종 때 일 좀 더 볼게요. 자, 왕자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태종이 이방원이 개경에서 이겼죠? 그리고 나서 자기 형이었던 정종으로부터 뭘로 책봉된지 기억나요? 왕세 자로 책봉되죠. 원래대로는 왕세자가 맞아요? 정종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잖아요. 왕세제가 맞죠? 자, 근데 왕세 뭐가 됐어요? 이거 누구의 후계자란 뜻이에요? 이성계의 후계자란 뜻이죠? 그죠? 정종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뒤를 잇는다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의 뒤를 잇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성계의 아들이기도 했잖아요, 이방원. 왕세 자로 책봉된 다음에 개경에서 즉위하죠. 이 사람이 3대 임금 태종이에요. 자, 개경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돌아가면서 태종이 건설했던 궁궐이 무슨 궁궐이었어요? 경복궁은 좋은 기억이 있어요? 자기 동생 죽이고 정도전 죽이고 아버지 상황으로 몰아버린 그 곳 아니에요. 창덕궁을 지어가지고 새로 창덕궁에 머물게 되죠, 이방원이. 이방원은 정도전 같이 힘 있는 신하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너희 그림은 좀 작을 텐데 잘 봐봐. 의정부라는 기구를 조선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너무 교육이 짜지를 가져. 왕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왕은 한 명이죠. 자, 왕이 다 일일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죠. 그럼 왕의 업무량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래서 육조라는 실무 부서에서 왕한테 직접 보고하기 전에 의정부 재상들을 거쳐가지고 자, 걸을 거 거르고 보고할 거 추려가지고 왕한테 올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은 의정부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의정부는 육조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자,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이방원이 못마땅해갖고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방원은 힘 있는 신하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힘을 주면 지들이 왕을 넘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안 믿고 여기 지금 보면 의정부 거쳐가지고 육조가 바로 누구한테 보고해요. 왕한테 보고하고 왕은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요. 육조한테 바로 명령을 내리죠. 이게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왕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육조가 한 부서만 해도 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왕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종 중요한 거. 자기가 사병을 데리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 다른 왕자들이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사병들을 어떻게 했죠?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방원은 외쳐. 왕의 외가댁 식구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경기를 일으켰던 대상. 자기 아버지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누구? 신덕왕후 강씨가 자기 아들 왕으로 올리려고 아버지한테 계속 옆에서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웬 공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막내가 세자가 됐죠. 자, 거기서부터 이방원은 이 왕실의 외가댁 식구,
여자 쪽 식구들을 아주 극도로 경계했단 말이에요. 자, 왕자인 한때 자기를 도왔던 자기 부인 원경하고 민 씨의 그 오빠들, 남동생들, 민무구, 민무지를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죠. 자, 당시에 그 태종이 잘하던 게 뭐 있었어요? 죽이는 것도 잘하는데 태종이 이런 쇼를 많이 해요. 선생님 봐봐. 자, 신하들 모아놓고 갑자기 나 왕 안 해. 딱 이러는 거예요. 나 왕 안 해. 그럼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튀었어. 그러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되옵니다 해야 돼요. 그게 자, 그게 신하된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게 뭐예요? 한 글자. 숭이에요. 자, 아무리 군주가 왕을 하기 싫고 군주가 무능력하고 해도 신하들은 끝까지 왕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충이라고. 자, 그래서 왕을 향해서 계속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신하들은 반드시 왕에게 충성한다고 아니되옵니다 해야 돼요. 자, 태종 이방원은 신하들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수시로 왕 안 한다고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럼 신하들은 그때마다 이제 뻘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태종이 어느 날 트집을 잡아요. 자기 부인이었던 원경호 민 씨의 남동생들 민무고 민무질이 자, 자기가 양위하겠다고 했는데 미소를 띄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확인 가능해요? 자, 증거라고는 태종의 주장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걸 빌미로 해서 민무고 민무지를 유배 보냈다가 뭐를 먹여요? 사약을 먹인단 말이에요. 야, 자, 이렇게 해서 외척들을 경계하고 제거했던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기도 하죠. 자, 또 하나. 태종이 자기 큰아들 양녕대군이 마음에 들었어요? 양녕대군 여자 끼고 놀고 아주 그냥 난잡했죠. 그래서 양녕대군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폐세자 시켰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누구를 충녕대군을 새로 세자로 세웠죠. 그죠? 자, 근데 충녕대군이 부인이 수원왕후 심씨라는 여인이었죠? 세종대왕. 근데 그 수원왕후 심씨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2조 판서, 병조 판서, 6조 판서 구를 거치고 세종대왕 딱 즉위했을 무렵에 벼슬이 뭐였어요? 제일 높은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영의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글로리어스하게 명나라의 사신으로 또 가는데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길에 이 시몬이 워낙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 인파가 몰렸다 그래요. 자, 근데 태종이 그거를 못마땅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엮어가지고 그 세종대왕의 장인어른이었던 시몬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자, 외척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경계했던 사람이 태종이다. 태종은 조선판 주민등록증, 뭘 실시하게 됐다? 자, 그리고 그 고려시대 때 낭사라고 불리던 기관을 자, 조선시대 때는 사간원이라고 불러서 이름을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억울하면 두드리는 북, 이걸 만들었어요. 무슨 고? 신문고를 만든 사람도 태종이죠. 양녕대군을 폐해자시키고 셋째 충녕대군을 왕으로 세웠죠? 이 사람이 무슨 대왕? 자, 현실적으로 육조 직계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어요. 육조 판서들이 의정부 정승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정부 정승들은 국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세종대왕 때는 실시해요. 이게 무슨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하나 빼먹었지만 세종대왕 때 좀 중요한 업적. 어디를 점령했어요? 대마도를 정벌했죠? 상왕이었던 태종의 주도로 대마도 정벌이 이루어지는데 이 장군이 누구였어요? 이종무였죠. 근데 실상은 완전히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죠. 자, 세종대왕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났죠. 자, 그래서 의정부에 자기가 아끼고 믿는 여러 그 학자들을 모아다가 이제 그 토론하고 얘기하기를 즐겼는데 여러 학자들을 모아놓은 공간.
집현전. 그리고 이 학자들을 모아놓고 학문 토론 겸 정책 토론을 했던 이 학술 토론 대회를 경연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컸던 학자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성산문, 신숙주, 정인지, 뭐 최만리, 정창손. 자,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과거 시험에서 다 5등 안에 들은 수재 엘리트들이라고 했죠? 세종대왕은 영토도 북방 개척을 하죠. 자, 4군과 몇 진? 6진. 4군 개척의 영웅이 최윤덕. 과거 시험 급제에서 원래 문관이지만 6진 개척에서도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김종서죠. 별명이 큰 호랑이 대호라 그랬죠? 자, 그리고 세종대왕 하면은 집현전 학자들 몰래 뭐 만들었다 그랬죠? 훈민정. 자, 집현전 학사들은 오히려 훈민정음 반포하는 데 대해서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한문이 엄연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왜 굳이 한글을 만드느냐 해가지고 자, 이걸 오히려 비난했다 그랬죠. 하지만 세종대왕이 강력하게 추진을 했죠. 아마 훈민정음을 만들 때 혼자 만든 건 아니고 그쵸. 아들들 데리고 만들었을 거로 추측이 된다 그랬죠? 자,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무슨 대군? 수양대군이 있죠? 수양대군이 자기 엄마,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부인이었던 수원왕후 심씨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해가지고, 자, 부처님에게 좀 의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처님 태어나가지고 죽은 일대기를 수양대군이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야 이거 한글로 써. 자 그렇게 해서 수양대군이 부처의 일대기를 한글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석보상절이에요. 수양대군은 그만큼 유교의 나라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불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원각사라는 절을 만들고 거기다가 부처를 기리는 탑을 또 만들기도 했죠. 그 원각사 탑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3.1운동 일어났던데 탑골공원 안에 그 유리관에 쌓여있는 탑 혹시 본 적 있어요? 거기 이제 원각사 탑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유교 윤리를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삼강행실도를 선천하죠. 자, 삼강이라고 하면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 유교에서. 충. 2등이 뭐예요? 2등. 효. 3등이 뭘까요? 3등. 찍어봐. 열이죠, 열. 열이 뭘까요? 열. 화내다? 자, 성리학은 완전히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윤리죠. 자, 여자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르다가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는 게 삼종지도, 유교 윤리예요. 자, 여자들은 사회 진출이라든지 외부 노출 이런 것들을 극히 다 막았죠. 그리고 항상 남성 위주로 제사든 뭐 상속이든 다 남성 위주의 사회로 정리된 게 성리학인데 자, 거기서 강조하는 열이란 개념. 남자가 여자랑 결혼했는데 남자가 병이 걸리거나 어떻게 돼서 먼저 죽었어요. 그럼 여자는 혼자가 됐죠. 그런 여자를 과부라고 하죠. 이 과부들은 재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를 열이라고 표현했고, 그런 걸 실천하는 여자들을 열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쵸, 맞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재혼 안 하는 여자를 기리는 분을 열려문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기념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재혼 뭐 그냥 아무나 되게 막 하죠? 돌싱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혼한 것도 흠도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네. 돌아온 싱글. 네. 선생님 돌싱 아니에요. 이렇게 돌싱을 칭찬. 어? 그냥 싱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종대왕은
그 백성들이 농사 잘 지으라고 우리 농법에 관한 농서를 편찬하는데 이게 농사직설. 자, 요거 앞 시간 내용 좀 정리인데 선생님 봐봐. 들쑥날쑥 나오고 안 나오고 또 집중도 하고 안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기 표로 선생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쭉 한번 좀 정리를 해보라고. 알겠어요? 요거 위주로 낼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한 바닥. 요거 한 바닥은 좀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세요, 이번에.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